어떠세요? 귀엽죠, 아이들? 네.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에 책을 쓰고서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책 썼으니까 책이 너희들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인터뷰 잠깐 해줄래? 이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웃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함께 썼던 아이들인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몇 명을 찍었잖아요. 다음에 수업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대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어릴 때부터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편집해서 네 거 나오니까 선생님이 보내줄게 하고 제가 보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제 책 제목이 뭐죠?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 그죠? 네. 책은 우리가 이제 여기 뭐 아이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지금 진행형인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아이가 현재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예요. 네. 그런데 저도 아이를 조금 늦게 만나서 이제 키우느라고 좀 애를 먹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아이는 한 명밖에 없지만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독서하고 글쓰기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저를 거쳐간 친구들은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목요일 수업하면서 이제 지나간 친구들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저와 수업했던 친구가 9월에 결혼한다고.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한 거고 이제 그 전에 소식을 못 들었던 친구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소식을 한 명 전해주는데 9월에 결혼하는 친구보다 무려 3살이나 어린 친구가 저랑 같이 수업했던 진우라는 친구거든요. 돌잡이 애 아빠래요. 정말.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서 뿌듯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늙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좀 책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새벽부터 독서한다고 매주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책과 친해지고 우리 아이, 우리 옆에 뭐 남편 다 책과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책과 친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언제부터 준비하면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를 책과 친한 아이가 만들어야 되겠다. 언제부터였죠? 아기 때. 그렇죠. 아기. 그 아기는 뱃속에 태어나 준비됐을 때부터 우리가 책과 친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첫 번째로 부모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좋은 거 해야지. 태교하잖아요. 그죠? 태교로 하는 거 대부분 첫 번째. 책 읽어주기죠? 그때는 왜 이렇게 책을 잘 읽어줬는지 그림책을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뱃속의 아기한테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줬잖아요. 네. 책 읽어주고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천재들의 음악을 들어야죠. 클래식 듣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매일 트로트만 들었던 사람도 이때는 클래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니 또 듣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끼고 또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에서 제일 잘생긴 연예인은 송중기. 네, 그래서 송중기 사진을 막 붙여놓거나 이제 여자친구들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진을 막 붙여놓으면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예쁜 선남 선녀가 나오기를 하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시고 또는 먹는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좋고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막 다니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으로 태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읽기였단 말이에요. 그 책 읽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 우리 아이를 책과 친한 아이로 만들어주자라는 의도로 준비를 막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어떻게 됐죠? 짜잔 하고 나왔어요. 아이가 나왔더니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육아는. 네, 저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육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저는 친정 엄마가 아이를 전적으로 함께 살면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사실 육아에서 이렇게 한 발 조금 빼기는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독방 육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100% 공감 못 해드리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하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죠. 아,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겠죠. 안 해봤으니 그만하지. 그런데 정말 두 번째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마 손에 책을 들어야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미라클 모닝 새벽 3시 45분인데 인증샷을 올리시더라고요. 어느 그룹은 날마다 4시 반에 올리래요. 전 죽어도 못하거든요. 네, 저도 일찍 새벽형이 저는 새벽은 아니고 아침형 인간이라 저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거든요. 그런데 3시 반? 그게 무슨 하루 아침이에요. 그거는 전날의 연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책 읽으시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영유아 시기가 지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보내놓고 애 있을 땐 정신 없으니까 보내놓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들고 때로는 음악도 좀 살짝 깔아놓고 이러고 이제 책을 읽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에게 책과 친한 아이를, 우리 아이를 책과 친한 아이로 만들려면 아이 앞에서 좀 보여주세요. 물론 그 시간 필요해요. 나 혼자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 읽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책 읽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책을 들고 계세요.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이가 시끄럽게 막 오거나 아니면 엄마 뭐 이거 해줘, 뭐 아빠 이거 같이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재민아, 엄마 지금부터 10분만 책 읽을 테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또는 엄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까지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막 이러고 하지만 엄마가 책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꾸 반복되면 아이가 슬금슬금 와요. 우리 엄마 도대체 뭐 읽는 거야? 하고 슬금슬금 와서 보고 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요 사이로 파고들죠. 파고들어서 궁둥이를 들이밀어가지고 앉아서 엄마랑 같이 책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열심히만 읽으시면서 나는 책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 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엄마가 책 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동화책을 빌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 책으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글쓰기를 지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동화책만 한 1,500권 이상이 돼요. 네, 그런데 그 책은 모두 다 제가 읽은 책이고 아이들에게 책을 빌려주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 훑어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과 여기 나왔던 주인공이 이름이 막 비슷하거나 똑같은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책을 다시 읽어보고 주는데 저희 아이는 자기가 눈 떴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책 읽는 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아요. 네. 그냥 엄마 모든 엄마들은 다 엄마처럼 책 읽는 거 아니었어? 저한테 초등학교 가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엄마 보통 아니거든. 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를 책과 친해지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머님들이 먼저 보이는 곳에서 읽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셔야 돼요. 야, 책 좀 읽어. 이거 잔소리잖아요. 자기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1단계는 성공하신 거죠. 자, 엄마가 날마다 손에 책을 들어서 시간 긴 거 필요하지 않아요. 10분이든 20분이든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지 엄마가 마음을 그래 나 오늘부터 해보겠어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1시간씩 한 일주일 했어요.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아유,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10분, 15분이어도 굉장히 동화책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저학년 동화책은 한 번 15분, 20분이면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엄마는 책을 읽는 사람이란다. 책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란다.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다면 세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우리 유태인들이 하는 풍습 중에 가장 제가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베드타임 스토리예요. 네. 네, 검색 안 해도 괜찮아요. 네,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해서 잠자리 동화라고 하죠. 잠자기 전에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뭐예요? 코란? 뭐죠? 쉐마 이스라엘. 네, 그들의 경전이죠, 경전 날마다 이야기 이렇게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아이를 늦게 낳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늦게 낳기도 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저는 오전에는 집에 있고 오후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야지만 수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점심때쯤 12시나 뭐 11시 반이나 이때 나가면 집에 가면 처음엔 안 그랬지만 나중에는 집에 가면 보통 12시, 11시 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제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잠자리 동화라고 해서 잠잘 때뿐만이 아니라 일찍 가는 날도 있고 뭐 쉬는 날도 있지만 낮에도 아이들 자주 낮잠 자고 막 하잖아요. 아니면 아침에 좀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아이 옆에 같이 앉거나 누워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하영이라는 애가 살았어. 그런데 하영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지 뭐야. 하영이 아빠가 병원에 오래 계시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영이네는 이사를 가게 됐어. 그런데 하영이네가 이사 간 집 주인 할머니는 고양이 할머니라고 소문난 할머니였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날마다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옛날 이야기는 동화책이에요. 네, 제가 1500권 이상의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읽는 책만 그런 거고 제가 읽은 책은 그 이상이고 그 많은 동화책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끼고서 항상 들려줬던 거예요.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시간은.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얻는 거죠. 저와 만나는 시간은 짧지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짧지만 제가 그 들려주는 이 잠자리 동화를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푸근함을 느끼고 또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누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좋아하고 이야기 모임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잘 모이고. 그것처럼 아이에게 날마다 잠자리 동화를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저랑 함께 하고 싶으면 부르는 엄마 옛날 해줘. 오늘도 옛날 해줄 거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다 크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 알지요. 그리고 자기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엄마가 들려준 옛날에가 저기 있는 책이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러고 나더니 저희 애가 글자를 늦게 뗐어요. 뭐 글자 뗀 이야기도 책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글자를 늦게 뗐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아휴 나이 많은 엄마가 애한테 이름 쓰는 거 좀 가르치랬더니 싫다고 하고 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근데 왜 잊혀지지 않는 몇 개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유치원 선생님의 그 이미지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저희는 글자를 늦게 뗐는데 2, 3학년 되니까 스스로 이제 책을 읽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이거 옛날에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고 저한테 와서 막 말해요. 엄마 그때 하영이 아빠가 교통사고 났다고 했었잖아. 근데 책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잖아. 왜? 그랬더니 오토바이 사고 났잖아. 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책에서 책을 읽고 제가 들려줬던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다가 자기가 이제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거죠. 네, 엄청 자신만만이죠. 어깨가 완전 하늘로 치솟는 거죠. 아 그래 오토바이 타다 교통사고 난 거라서 엄마가 교통사고 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라는 말을 빠뜨렸구나 미안.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책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좀 이렇게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 동화를 들려주세요. 이걸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선생님은 동화책 많이 읽었으니까 해줄 얘기가 있죠. 전 해줄 얘기가 없어요. 아는 동화책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혹시 이제 뭐 교회 다니시거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서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살았는데 글쎄 그 사람은 기적까지 일으켰대. 어느 날 온몸이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옆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성서의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세요. 옛날 이야기로. 그러면 아이는 오 하면서 무궁무진하게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팁이요. 선생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성서 이야기도 잘 몰라요. 어머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살아온 얘기를 글로 쓰면 책 10권도 나온다. 우리 어머니들 대부분 그러시지 않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 다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이야기. 옛날에 연하라는 친구가 살았어.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 쌀 때마다 맨날 엄마가 김치만 싸줘서 너무 창피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연하가 학교 다닐 때는 난로를 피웠거든? 난로에다가 도시락을 얹었는데 김치 파는 냄새가 났던 거야. 우리가 겪었던 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이에게 옛날이라고 해서 해주시면 아이는 당연히 그 재미로 듣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이 치유받으실 수 있어요. 힐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글쓰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내면을 끌어내서 나의 상처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고 기뻤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나에게 공감해 줄 수는 없겠죠. 그때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때 좀 창피했겠구나 라고는 해줄 수 없지만 내가 이 아이에게 나의 상황을 그때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힐링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는 얘기도 없고 뭐 성서도 잘 모르고 막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예요. 또는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재민인데 옛날에 재민이가 살았어 이러지 마시고 옛날에 민재라는 아이가 살았어. 고집이 어찌나 세던지 이렇게 바꿔서 하면 아이가 뭐라 그러지 알아요? 엄마 근데 나랑 똑같네. 네,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와 교감하시면서 책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딱딱하고 좀 뭐랄까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요렇게만 해줘도 정말 아이들은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할게요. 엄마가 열심히 책을 읽어라, 태교 때부터 책을 열심히 읽어줘라, 뭐 아이와 이렇게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책들 어느 육아서나 아니면 독서회관에서 조금 이렇게 쓰는 책이나 이런 책에는 한 95% 이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다음 별다를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끊었어요. 절교했대요. 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책과 친해지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또는 이제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읽는 거는 좀 하겠는데 어디 뭐 독서 모임
이라고 갔더니 자꾸 막 말을 시켜요. 네, 발표하라 그래요. 또는 뭘 써서 내래요. 그죠? 굉장히 지금 공감하시고 네, 써서 내래요. 막 이런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아, 안 가고 싶다. 그죠? 부담스럽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했었는데 책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부담감이에요. 언제부터 제일 싫어지느냐? 학교 입학하면. 학교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책 읽기를 뭐 책 읽으라고 학교에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읽기만 하면 안 된다. 니네가 읽은 것에 대한 아웃풋을 내놔. 그게 바로 뭐냐? 독서록이에요. 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권 또는 두 권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써서 내놓으라고 해요. 그게 과제예요. 제가 집에서 열심히 뭘 하다가 엄마가 너무 바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방 청소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일어섰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야, 방이 그게 뭐냐? 가서 좀 치워. 어떻게 하죠? 알았거든?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무슨 마음이에요? 억지로 시키니까 하기 싫은 거잖아요. 스스로 하게 둬야 되는데 독서록도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도 그냥 재밌으니까 읽으면 되는데 자꾸 뭘 써서 내라고 억지로 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지. 어른들도 그냥 나 혼자 읽으면 읽든지 아니면 뭐 책 안 읽어도 안 죽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왜 자꾸 말하라 그래? 뭐 그리고 또 내가 말한 거에 대해 자신감이 조금 없잖아요. 내가 이 책을 잘못 파악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보였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남을 의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면 당연히 책 읽기를 손에서 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20년, 현재 23년 차인데 2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글쓰기하고 독서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가 처음에 이 독서 지도사라는 일을 할 때는 무슨 독서를 돈 주고 가르쳐?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지금이야 뭐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뭐 영어 수업보다 독서가 중요합니다라고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많지만 23년 전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독서 시작이라는 게 불모지였어요, 진짜로. 근데 저도 이제 독서 지도사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기까지에는 먼저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는데 그 우여곡절을 이제 뒤로 놓고 23년 전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저는 집이 서울 강서구예요. 강서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끝 김포공항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수원 인계동이었어요. 네, 그때는 전철이 수원역이 종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역 가서 지하철 타고 종점까지 가요. 종점까지 가서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 가서 내려서 또다시 버스를 타요. 그럼 이제 거기 도착해요. 네, 출퇴근 시간 6시간.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일을 찾기까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한테 맞는 일은 뭘까? 살아가면서 직업이라는 걸 가지고 오랜 시간 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죠. 나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또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아이들 좋아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이들한테 책 읽는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게 된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가 갔던 회사는 굉장히 작은 영세 기업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한 12분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이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한우리 독서 논술이 굉장히 큰 회사고 뭐 대기업들에서도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작은 회사라서 매뉴얼도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능력껏 일하시는 거예요. 영업팀, 그러니까 영업하신다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독서 논술 수업 좀 받으세요 어머니 이렇게 우리 학습지 이렇게 회원 유치하듯이 해가지고 오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몇 명씩 할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서 수업하도록 하는 건데 그 회사의 시스템이 바로 동화책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아이브랜드라 그래서 뭐 일주일에 4권씩만 이렇게 회원제로
막 빌려주고 이런 회사도 생겼었잖아요. 그 훨씬 전에 이제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동화책을 구비하고 있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가서 자기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그 책을 읽으면 이제 독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지도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뭐 모든 선생님들이 한 12분 되는 선생님들의 고민은 다음 주에 무슨 수업해야 돼?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선생님 지난주에 어떤 수업했어요? 선생님 이 책으로 어떻게 쓰면 좋아요? 이제 서로 이런 거 의논하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내일을 찾았는데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하려면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거를. 근데 거기에서 그 시스템을 딱 봤더니 얼마 못 가겠어요. 제가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수업하니까 저 역시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떡하지? 다음 주부터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이 회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책, 동화책이요. 선배님들 얇아요. 한 500권 해놔도 여기가 안 차요. 네, 이런 책들은 조금 두껍잖아요. 재작년에 강 대표님께서 몽골에 그 동화책을 이렇게 기부 이렇게 갖다 그죠 하셨죠. 근데 그때 100권 하셨나요? 500권. 500권. 네. 다녀오셔서 대표님께서 아니 동화책을 500권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셨대요. 근데 책꽂이에 딱 꽂았더니 저거밖에 안 돼? 그런 느낌이셨다고 저희한테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책이 얇으니까 회사에서 여기다 책장에 하나 가득 다 꽂아놔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빼가버리면 제가 원하는 책을 제가 원하는 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온라인 중고 서점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전집만 할인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전집으로는 저는 수업 안 하거든요. 전집은 안 하고 단편, 그러니까 각 낙권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때부터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내가 책을 사서 이 책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친구한테 아까 말했던 벌렁코 하영이를 수업하고 싶었어요. 오라? 누가 벌써 가져갔네? 그럼 저 어떡하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한 권 한 권 다 사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산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6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저에게 황금 시간이에요. 전철에서 진짜 이러고 가거든요. 전철에서 책 들고 읽고 이제 그 책을 친구들에게 빌려줘야 되니까 낙서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막 이렇게 놓고서 이제 막 이렇게 메모하는 거예요. 책 내용 메모하고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책을 잘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 막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 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하영이네 집이 이사간 번지수는 몇 번이었지? 막 물어보고 고양이 할머니 딸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것들 막 물어보고 하려고 다 메모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를 안 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메모했어요. 네, 여기 워드로도 하고 엑셀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요즘은 에버노트도 쓰거든요. 에버노트도 하고 엄청나게 계속 메모하면서 교재 연구를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명, 처음에 수업할 때 10명을 수업을 받았어요. 토요일까지 수업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10명이면 하루에 몇 명 하면 되죠? 2명 또는 1명 또는 3명 많이 하면 네, 그러면 지금은 저에게 수업을 받으려면 다들 어머니들이 선생님 저희 아이 수업하고 싶은데 혹시 자리 있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네, 좀 기다리세요. 네, 이래요. 이제 막 한 1년쯤 기다리셨어요. 이제 티오가 하나 났어요. 그러면 저기 어머니 저기 지금 티오가 났는데 어떻게 수업하시겠어요? 제가 여쭤봐요. 그럼 어머니들 네 할게요. 이래요. 근데 티오 난 시간이 목요일 5시밖에 안 되는데요. 네네 저희가 맞출게요. 네, 이렇게 수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저한테 수업 시간을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기 강사예요. 박수 치셔야죠. 하지만 그때는 하루에 2명, 한 명당 20분 수업인데 20분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30분, 40분 수업을 했어요, 한 명씩. 근데 하루 내내
낮 1시부터 첫 번째 친구가 1시, 학교 끝나자마자 수업한대요. 1시에. 두 번째 친구가 학원 갔다 와서 저녁 7시에 한대요. 그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돈도 없어요, 그때. 돈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네. 카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가방 2개에다가 책을 잔뜩 들고 수첩하고 넣어가지고 가요. 1시 수업해요. 한 30분. 시간 많잖아요. 막 조금 더 막 얘기하죠. 그랬구나. 그래. 진짜 그래. 뭐 더 궁금한 거 없니?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한 40분 막 수업해요. 그래놓고 이제 나왔어요. 네, 수업 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왔어요. 어디 갈 데 없잖아요. 7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 아파트 여기 바로 옆동에서 수업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에 있으면 엄마들이 지나가다 혹시 날 보면 나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단지로 넘어가야죠. 옆에 단지로 넘어가서 그것도 있잖아요. 제일 끝에 후미진 곳에 있는 동 거기를 찾아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15층,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15층짜리 건물이면 15층 위에 한 칸 올라가면 옥탑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쪼그리고 앉았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제가 들고 온 책 꺼내가지고 책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책을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잘 읽게, 지금 우리 아이 책과 절친맺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책과 절친맺게 해주고 싶으면 부모님들이 먼저 절친이 되셔야 돼요. 내가 책과 절친이 되려면 책하고 자주 만나야죠. 그리고 잘 알아야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구하고는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어저께 그랬다던데 어떻게 됐어? 뭐 다리 다쳤다던데 괜찮아? 그죠?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친했는데 3년 만에 만났어요. 너 그대로다. 그러고 나면 할 말 없잖아. 별로 안 변했네? 그거 할 말 없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계적 독서법 있잖아요. 뭐 자꾸 쓰라 그러고 뭐 메모하라고 하잖아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 연구를 했어요. 1,500권 모두 다. 1,500권 이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선배님들도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사항. 내가 오늘 마음을 먹었어. 그래, 뭐 책과 우리의 절친맺기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책을 샅샅이 알고 잘 이야기하면 더 친해진다고 하니까 내가 그럼 아이 책을 열심히 읽어보겠어 하고서 동화책을 막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재민아 이 책 읽어봐 진짜 재밌더라 이러면서 막 권해요. 권하는 것까지는 했어. 애가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는 갔어요. 너 다 읽었니? 지금 어떻게요? 점검하죠? 내가 네 읽었어 이래요. 그래? 그러면 하영이네가 이사 간지 번지수가 뭐였어? 그 고양이 할머니 왜 고양이 할머니라고 별명이 붙었어? 점검하시면 안 돼요.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 할머니 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슬플까. 너 만약에 엄마 잃어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또는 엄마가 만약에 널 잃어버렸다면 나도 진짜 고양이 할머니는 저리 가라고 울어서 아마 눈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라고 교재 연구하시라는 거지. 우리는 보통 체크해요. 제대로 읽었냐? 저 책을 제가 30분 만에 다 읽었단 말이야? 뻥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점검 들어가요. 점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교재 연구를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독서력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1차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연구한 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랑 비슷해 말하는 게 자기 눈높이에서 비슷하니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독서 수업 너무 좋아. 난 선생님하고 계속 하고 싶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선생님 저희 아이 수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시작이 돼. 처음엔 네 이러다가 이제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읽기는 읽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내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읽고 혼자서 좋아 이러면 괜찮겠지만 뭔가 막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이에게 책을 읽었는데 얘가 이 책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요즘에 관심사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가 어떻게 좀 자기 것을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양식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동화책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동화책을 빌려주고 양식지를 이렇게 한 장씩 줘요. 이게 과제예요. 선생님은 너네를 즐겁게 책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너네를 괴롭히는 걸 좋아해.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요거 숙제하라고 제가 주거든요. 양식지는 제가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요게 없으면 그냥 막 읽겠죠. 그런데 요거를 보면 빈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읽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식지를 써온 걸 보면 그 아이가 최근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보여요. 똑같은 벌렁코 하영이를 읽었는데 어떤 친구는 별명이라는 부분에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할애해요. 보면 그 친구는 별명 때문에 화가 났다거나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런 친구예요. 또는 똑같은 책을 읽었지만 어떤 친구는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럴 경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수업은 그룹 수업이에요. 1대1 수업이 아니고 4명이 한 팀이거든요. 같은 학년으로 그룹을 짜는데 그룹 수업을 하는 이유가 경청하는 연습 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 누구나 다 말하고 싶어요. 듣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식지를 이렇게 써오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써온 양식지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친구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막 퀴즈해요. 아까 연아가 저 책을 언제 읽었다 그랬지? 그러면 서로 막 손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아까 연아는 무슨 결심을 했다 그랬지? 막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양식지를 만드는 거고요. 저도 이제 독서법에 대한 책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글쓰기를 잘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한마디로 답이 요약돼요. 네 느낌을 써. 어떻게 쓰라고요? 어떻게 쓰라고? 잘. 어떻게 사?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오라는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글을 쓰려면 이런 순서대로 이런 내용을 넣으면 글을 쓸 수 있단다라는 글쓰기의 기본 틀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든 양식지예요.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막 있잖아요. 뭐 책을 읽고 생각해 보아요. 생각이 자라나요. 내 생각이 커져요. 육하원칙에 맞춰요. 상상해서 이었어요. 기자가 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달라요. 22가지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만든 게 인문학과 친해져요거든요. 인문학 열풍이잖아요. 아이들 책도 인문학 책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런 거 안 해봤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막 고민해서 저도 써보고 해서 만든 게 22번째 양식지였거든요. 아마 계속 이거는 버전이 업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정답은 아니면 제가 만든 거고 그냥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법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효과가 아주 커요. 그래서 저는 많이 쓰라고. 그래서 제 책을 사면 아마 요거 드렸을걸요? 네. 요거 활용 잘 하시면 좋아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요거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요 안에 보면 편지 형식으로 써요. 동화책을 읽었어요. 나의 의견을 뭐 이야기해요. 마인드맵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8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네, 이 8가지 양식을
순서대로 안 하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펼쳐서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이거 해볼게 하면 요런 걸로 활용하시라고 드려요. 요것만 다 활용하시면 책 30권이에요. 32권. 그러니까 요거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말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호문클루스 말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입 다음에 제일 뇌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건 손이잖아요. 써야죠. 네, 그래서 제 수업은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수업할 때 무조건 한 편의 독후감을 써야 돼요. 독후감이든 글이든 글을 쓰게 하는데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독후감 쓰기예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4월, 5월쯤에 나오는 과정이 편지 쓰기예요.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편지 쓰는 순서, 받는 사람, 서는사, 할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독서록을 써서 내래요.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책을 읽었으면 주인공한테 편지 좀 써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는 게 저는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글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까 싶어서 만든 땡땡 독후감이에요. 이름하여 땡땡 독후감. 앞에다가 붙인 거 무조건 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편지 독후감, 동화 독후감, 뭐 의견 독후감, 무슨 독후감, 뭐 인터뷰 독후감, 극본 독후감 앞에다 붙인 거 다 제가 그냥 만든 이름이고요. 그런 독후감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요게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 그냥 다 제가 만든 순서예요. 그냥 책을 읽고 요런 순서대로 쓰면 한 편의 글이 된단다. 그래서 여기 친구 거 보면 V 해놓고 시작했죠. 네, 문단 들여쓰기.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자료지만 문단 들여쓰기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아이들이 요 순서대로 동기 이렇게 책 속에 이렇게 가장 땡땡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빌려주고 읽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읽고 오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까 맞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읽었는지 서로 이렇게 퀴즈처럼 재미있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쓰시라고 했던 여기 생각연필 독서로 여기에 보면 제 책 5장을 보시면 제 책 5장에는 함께 써볼까요? 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 보면 편지 독후감, 동화 독후감, 의견 독후감에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쓰는 건지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면 좋은지 조금 아직 좀 그래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직접 쓴 노트를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 노트를 참고하시고 지금 받으신 이 부록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무슨 독후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저기 동화 독후감 동기책 속에 가장 땡땡하면 왜 내가 만약 땡땡이라면 누가 읽으면 좋을까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민규라는 진짜 개구쟁이 친구가 있거든요. 4학년짜리 친구가 자신만만하게 이제 학교에다가 독서록을 써서 내면 선생님이 민규 진짜 글 잘 쓴다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루는 민규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동화 독후감 순서 알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게 뭔데? 그것도 몰라요? 동기 책 속에 가장 땡땡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논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데요. 이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그럼 민규야 다음 시간에 내가 친구들 앞에서 그 독후감 쓰는 법칙 가르쳐 줄래? 하셨대요. 아이가 앞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저랑 수업하려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제가 신발도 벗기 전에 선생님 해가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얘들아, 이 독후감 쓰는 법이나 독후감 제목은 선생님하고 더 공부하는 너희들만 알아. 아무도 몰라. 진짜요?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독후감, 무슨 독후감, 무슨 독후감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제가 다 붙인 이름이고 그냥 제가 만든 순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저한테 선생님 그렇게 너무 틀에 맞게 쓰면 조금 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거예요. 저는 전원주택 지어서 외곽 가서 사는 게 꿈이거든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모르잖아요. 집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하는 분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분은 뼈대부터 세우겠죠. 철근으로. 저는 제가 드리는 이거 뼈대라고 생각해요. 요런 순서대로 쓰는 뼈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자기가 이 순서가 익숙해졌다면 활용하면 되죠. 확장. 동화 독후감에서 1, 2, 3을 썼다면 주인공 평가 독후감에서 썼던 부분을 4로 가져오면 되고 동화 독후감 4를 5번으로 보내고 다른 거 다른 데서 썼던 거를 6번으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거지 여기에 딱 맞춰서 쓰세요 하는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글쓰기는. 자, 그래서 제 책에 보면 매 장마다 끝에 내가 만난 아이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 예를 하나씩 써놨거든요. 1장에 나오는 친구가 승민이라는 친구예요. 1장 끝에 나오는 내가 만난 친구들이 그 승민이가 썼던 독후감이에요. 이게 지금 2017년 3년 전에 쓴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틀에 맞춰서 써져 있어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지금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네.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저께 승민이가 쓴 독후감이에요. 네. 승민이가 쓴 독후감인데 어떤 책을 읽고 썼느냐? 이 책 읽고 쓴 거예요. 이순신 신느님이 준비를 마쳤나이다. 두께 보셨어요? 벽돌책이에요. 네. 이 책을 읽고 수요일날 저랑 수업하거든요. 수요일날 저한테 써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뭐 이순신에 대한 독후감 쓰기 대회를 한다던데 너네 한번 해볼래? 승민이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이라서 중학교 1학년 친구 4명이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한번 해볼래? 하고 제가 6월 한 말쯤 이야기를 던졌어요. 모두도 확 잡더라고요. 네, 할게요. 이래서 뭣도 모르고 책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책을 샀는데 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괜히 말했다 싶은 거예요. 책은 너무 좋은데 중1 이제 올라간 아이들이 읽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괜히 말했다, 괜히 애들 기죽게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4명 중에 3명이 수요일날 제가 7월 15일까지 읽고 작성해오라고 했어요. 해가지고 올 거예요. 그냥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썼던 친구가 확장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거고요. 괜찮죠? 가능한 것 같죠? 박수 주세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부록 드린 거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굉장히 글쓰기 실력이 조금 탄탄하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매주 이렇게 독후감이라고 해서 독후감도 이렇게 27가지 현재로서는 이런 걸 하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쭉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글쓰기를 가르치는 목적은 스스로 글을 쓰는 힘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쓸 수 있게 하려면 반복밖에 없어요. 편지 독후감 쓰는 방법 적어도 3-4번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스로 쓸 수 있게 돼요. 그거 스스로 쓰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동화 독후감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적어도 5-6번 이상 연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일기 수업도 하는데 일기도 역시나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말 힘든 숙제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신문 활용교육이라고 해서 그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던 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가지고 다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 우리가 다 다뤄서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신문 수업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대림동 여경 사건, 승리 버닝썬 사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금강산 관광재개, 그 전에 존엄사법, 연명치료 결정법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또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한 번 하면 끝이 아니고 물어봐요. 선생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0일까지 제주도 그 예멘 난민들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랑 꾸준히 수업했던 친구들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하는 친구도 있다고. 그 뭐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도 있고 아주 많은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 선생님 면접 볼 때 또는 뭐 자소서 낼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다뤘던 문제래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연명치료 결정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게 존엄사법, 일명 존엄사법인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엄마 존엄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빠 존엄사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물어봤대요. 어머니들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선생님 애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네. 아이들이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남자친구들은 선생님 뉴스 재밌어요. 네, 이런 이야기 해요. 너무 행복하죠.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행복을 느끼는 순간 선생님 무슨 책 줄 거예요? 이 말 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두 번째 선생님 뉴스 재밌어요. 네, 세 번째 언제 행복하냐? 선생님 좋아요. 그럼 제가 말하죠. 좋기만 하면 안 돼. 선생님 예뻐 안 예뻐? 그리고 제가 어떨 때 막 시키죠. 자, 받아쓰기 하거든요. 자, 9번 받아쓰기 제가 불러요. 자, 독서논술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막 받아쓰기 해야 돼. 맞춤법 이제 연습하느라고. 10번에다 답을 쓰라고요. 니들이 생각해서 써. 이러면 이름 몰라요. 막 그래요. 몰라? 모르면 생각해서 써. 막 이래요. 그러면은 눈치 빠른 여자애들은 예쁜 선생님, 멋진 선생님 막 이렇게 써요. 그런데 짓궂은 남자 녀석들은 잔소리하는 선생님, 늙은 선생님 막 이렇게 써요. 넌 틀렸어 임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이 말 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이 엄청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독서록 써서 내야 되거든요. 다 다른 아이들 독서록이에요. 뭐 선생님이 빨간 줄 치고 도장 찍고 뭐라고 막 첨삭 많이 해주셨잖아요.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거기에다 막 뭘 써주고 표시를 해주고 하니까 다른 애가 뭐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책 읽었는데 저는 수업할 때 절대 아이들 야단 안 치거든요. 무조건 잘했다고 하거든요. 오기만 하면 잘했다고 막 점수 100점씩 주면서 막 별표 3개씩 막 해줘요. 그러니까 책 읽어서 좋아해.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이야기해서 좋아해. 숙제해서 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좋아해.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각종 상장 다 휩쓸어.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예쁜 것만 몇 개 넣었어요. 상장 많이 받고 막 으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1년에 방학 때마다 학교에서 학교신문 발행하거든요. 방학식 날은 진짜 방학식 날 수업하면 난리 나요. 학교신문 다 들고 와요 아이들이. 선생님 제 글 여기 있어요. 제가 쓴 글 여기 나왔어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1년에 2번 발행하는 신문인데 많은 아이들의 글을 다 넣어줄 수 없잖아요. 조금 그래도 쓴 아이들 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다 저희 아이들 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여기 있다고 저한테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느라고 자랑하느라고 신나거든요. 그런 날은 대박이다. 야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막 이러면서 제가 하는데 칭찬받고 자기 기분 좋고 성과 나고 또 칭찬받고 기분 좋고 성과 나고 그야말로 선순환이잖아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책 읽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워밍업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 한다면 아이들이 아마 책과 절친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일을 하고 나이도 좀 50도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만든 이 매뉴얼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성과로 다 증명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돼 있죠. 끽해서 만나봤자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끽해서 만나봤자 한 80명? 그 정도
훨씬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 하나와 이제는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어머니들이 다 저보다 젊어요. 젊을 수밖에 없죠. 다 젊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은 책 읽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기초 학력 수준이 지금은 거의 다 대졸 이상이에요. 전문 대졸 다 이상이고 고등교육 이상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옛날처럼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열심히 육아를 하셨잖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사회하고 너무 단절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들인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들이 육아라는 이유 때문에 단절돼서 이렇게 묻혀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경력 단절돼 있는 여성들이 나처럼 일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기, 2기는 마쳤고 지금 이제 3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사 양성 과정 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제 두 분은 저처럼 수업하세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면 제가 만든 매뉴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조금인 거고요. 네. 제가 만든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직접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거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를 거쳐왔잖아요. 지금도 연락도 하고 막 하는데 저랑 수업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 한 명은 달라져요. 책 좋아하고 정말 책 싫어했었는데 책 좋아하고 글쓰기에 대한 부담 없고 되게 한 명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강사 양성 과정을 했더니 대부분 어머니들이 지원하셔서 하시는데 엄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니까 가정이 달라져요. 아빠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강사 양성 과정 하려면 한 2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얇은 책은 7, 8권, 조금 두꺼운 책은 3권, 4권 정도를 읽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교재 연구 있죠? 그걸 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책 읽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에게 직접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졌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저는 그 새로운 이렇게 좀 자존감도 회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제가 쓴 이 작은 책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으니까 그런 마음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특강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특강 들으면서 한 2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출퇴근 거리를 생각하니까 저는 지금까지 회사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출퇴근 거리 합쳐서 30분 이상을 벗어난 지한 2년밖에 안 되는 2년 정도만 빼고는 거의 30분이면 빠른 20분? 예, 그게 했는데 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걸 보고 좀 감동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쯤 이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엄청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맞춤법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여기 강의하시면서 잠깐 보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독서력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책을 보는데 더 많은 거에 관심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잘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저희 저자님 오해란 저자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 2분 정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손 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네, 지금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그 글밥을 많은 책을 읽혀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큰 애는 경향이 책을 읽는 것보다는 놀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아이가 더 좀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조금 한 단계 높은 책을 읽혀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책이라 함은 어떤 책을 말씀하시는지. 인문학 책이나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책을 좀 읽혀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읽어라 하는 권장도서? 네. 그런 걸 읽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네. 선배님들 책 중에 혹시 요 책 아세요? 강아지똥. 네.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요런 책이에요. 글밥이 네, 몇 개 없어요. 글씨도 크고. 요런 책은 몇 학년한테 읽히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냥 딱 책을 봤을 때? 1학년. 1학년. 네. 2, 3학년. 네. 그죠? 딱 봤을 때, 저거는 저학년한테 읽히면 좋을 책이구나 싶죠? 네. 이 책이 현재 6학년 교과서 수록 동화예요. 네. 예전에 이거 6학년 언제 바뀌었냐? 7차 교육과정이죠? 7차 교육과정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학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선배님한테 왜 어떤 책이 수준 높은 책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건 이 책은 글밥이나 글자수나 내용이나 그림이나 봐서는 저학년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1, 2학년이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6학년한테 넣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저학년은. 강아지가 눈동이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2학년이 알아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6학년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뭐야 똥이 이러거든요. 네. 우리는 이게 있어요. 고정관념. 요만할 땐 요책, 요만할 땐 요책, 요만할 땐 요책. 그리고 더 위험한 거 권장도서.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권장도서예요. 네. 왜냐하면 권장도서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선별하신 분들이 그 책을 다 읽었을까요? 안 읽은 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아주 단편적인 예로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도 보셨겠죠? 네. 그 책을 몇 학년이 읽을 책일까요? 눈먼 자들의 도시. 내용 모르셔서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걸까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눈먼 자들의 도시는 정말 인간 본연의 욕구, 특히나 남자들은 성적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까발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예전에 6학년 권장도서였어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모든 책을 제가 다 읽어주거든요. 제가 안 읽은 책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권장도서가 그런 어른들의 그런 성적인 책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권장도서에는. 권장도서도 선정한 과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과연 권장도서를 선정한 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샅샅이 알고 읽어보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는 사람이라서 권장도서에 대해서는 별로고요.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건 1학년, 이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인데 이런 책을 초등학교 3학년한테 니네 읽을래? 말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나 됐는데 야, 이 책 가지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좀 해봐. 안 되죠.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책 많아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책. 그리고 1년에 2번씩 나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 시험을 봐요. 평가를 해요. 그 평가 기준이 딱 2개예요. 첫 번째,
지문을 B3라고 하나요? 큰 종이에 지문을 다 줘요. 1번 문제. 위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25자 내외로 요약하시고요. 제목 뽑아내라는 거죠. 두 번째 뒤로 가면 위의 글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학년마다 달라요.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1000자 내외로 요약하셔야 돼요. 서술하셔. 요약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 분량과 써야 되는 양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가 어머나 그림이 너무 예뻐, 어머나 똥이 이런 거였어 라고 느껴서 책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야 너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거 읽어야지 하면서 들이민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장도서라는 목록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책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거. 저희가 시간이 조금 하다 보니까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저 저자 사인은 한 시간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혜응답 해주신 저희 강사님, 저자님이신 조혜한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저자 투과하면 저희 소감문 적게 되어 있는데요. 소감문 정리 시간은 한 3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한 1분 정도 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쓰신 분은 좀 성함을 좀 얻어주셔야 되겠습니까? 손 들으시면 저희 제 스태프분이 가져가십니다. 저 소감보다 다 못 쏘신 분은 나중에 나가시면서 제 스태프 분들한테 갔습니다. 시간이 지금 8시 40분인데요. 시간이 조금 진행돼서 다음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저희 제자님께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사장님과 선물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강현 대표님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잘 계셨습니까? 네, 강규형입니다. 시작. 강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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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납니다. 네, 거리가 머니까 마스크 벗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예. 그 강사님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실 여기 굉장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까지 못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의미와 그 행간들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아주 너무 좋았었고요. 너무 소중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23년 이상을 갖다가 이런 일만 이제 종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독학을 해서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냥 어떤 좀 캐주얼하게 어떤 뭐 과정 하나에서 이걸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아파트 계단에서 그 쭈그려 앉아서 그 책을 봤을 때 그 심정 혹시 아시겠어요? 예? 저도 비슷한 걸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 할 적에 잠복 근무하면서 영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고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예? 그런 과정은 23년을 이제 겪었는데 사실 본인이 너무 겸손하게 본인의 사실은 이제 결과와 열매를 다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평균적으로 하루에 4팀만 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4팀이니까 한 팀이 4명이에요. 하루에 4팀씩 돼서 5일만 잡힌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저기 이렇게 평범한 동네에서는 1인당 아이들한테 10만 원을 받고요. 조금 한 애들이 12만 원, 15만 원을 받거든요. 10만 원만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5일을 하면 20팀일 거고 곱하기 4에다가 하면은 이제 한 80명이 될 텐데 80명이면 얼마예요? 잘 모르시죠? 계산이 안 되죠? 네.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800만 원이에요, 소득이. 그런데 조금 열심히 하잖아요. 조금 열심히 하면은
적어도 연봉이 2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란 선생님은 사실 거의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 꽤 상당한 이제 소득을 하시면서 아마 집안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그냥 쏘쏘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고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1, 2년 전에 오해란 선생님께서 3P의 어떤 스피릿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뭘 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지금도 간절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지금 여력이 안 됐었어요. 그걸 전담할 만한 사람을 이제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절절매서는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방법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사람을 좀 찾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잘 3P와 우리 오해란 선생님 하신 일을 잘 연결시켜서 이런 강사들 많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메모하면서도 참 이렇게 가슴이 떠는 게 뭔가 하면은 아까 이거 과정을 진행했더니만은 그 아이가 변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엄마가 변하니까 아빠가 변하더라. 그리고 그 가정이 변하더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엄마 아빠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런 변화가 참 많이 있던 걸 저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우리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장차 가정도 변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단녀들이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건데 그냥 내가 마트에서 캐시하기는 조금 좀 이렇게 좀 이제 힘이 붙이고 또 풀타임으로 하자니 또 아이를 케어 못하고 근데 우리 아이를 이제 이렇게 봐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그래 한 2, 300만 원이면 좋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2, 300만 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심지어 욕심부리면요. 아무튼 적어도 인력의 연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다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재가 완벽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을 좀 기대하시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좀 잘 알려서 우리 아이들을 돕고 가정을 깨우는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기대하셔도 좋겠죠. 잘하면은 우리가 경단력뿐만 아니라 세컨 라이프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좋은 아주 양질의 아주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양재랍에 이런 선배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오해란 선생님 그렇게 성공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래서 나오시죠. 네, 나오시죠. 예. 회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아마 공직에 좀 계시기 때문에 이 접촉을 좀 최대한 피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세요.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쓰셨던 그 소감문, 예, 또 이렇게 형식이 좀 잘 못된 것 같아. 이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도 배워야 돼. 소감을 쓰니까 내가 보니까 다 엉망들이야. 일단은 내게 엉망이야 내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글 쓰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배운다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이 조금 이렇게 러프한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앞으로 나비에도 우리 오해란 선생님의 글쓰기가 접목돼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가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하반기 이번에 책 선정됐습니다. 하반기 선정된 책을 갖다가 통째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얼마나 아닐까? 그래요? 오케이. 여기도 좀 위험한 직성이 있어. 이거 사연하고 좀 긴장해서. 하나, 둘, 셋. 같이
단체 사진. 오지 나오지 마세요. 자, 이쪽으로 살짝 해야 보이니까 좋습니다. 거기 기다리세요. 안 보이시면 일어나세요. 안 보이시면 네. 하나, 둘, 셋. 네, 개구리 하면 뒷다리가 개구리. 뒷다리.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좀 오늘 이 뭐랄까 회사에 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낯설었습니다. 저도 회사에 사실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출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저도 사회를 처음입니다. 첫날이어서 네, 나름 티 안 내려고 했는데 많이 어색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제 사진 찍을까요? 네, 저희 저자 사인은 저희 나가시면은 저 뒤쪽에 나비 책방에서 저자 사인이 있었으니까 그냥 오늘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천천히 나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도서가 평균의 정반인데요. 이번에 평균의 정반 관련해서 하버드 교수님은 포드로드라는 자기나 개인의 인성힘 오늘 아까 말씀하신 평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책 선정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책과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저로 꿈부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로부터 비롯되는 목적 있는 책읽기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들과 되자. 네, 자, 책과수 시작. 무, 해, 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공부해서 남을 주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